IMF가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만 해도 98.1%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6.5%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특히 2030년에는 129.4%까지 오르면서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비슷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 그 중에서도 연금과 같은 비중이 높아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도한 복지 지출이 성장 둔화와 결합하면서 프랑스의 재정 정책의 운신의 폭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랑스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유럽의 핵심 국가가 왜 이 지경이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연금 개혁 논쟁을 파헤치고 한국의 연금 개혁과 재정, 인구 구조까지 비교해서 누가 더 위험한가를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예고하면 인구, 연금의 지속성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의 구조적 리스크는 프랑스보다 더 가파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확인해 보시죠. 올해 8월 말 프랑스의 IMF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만 IMF 자체가 구제금융을 권고한 적은 없는데요. IMF의 공식 권고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믿을만한 지출 합리화였습니다. 2025년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후 전국은 혼돈을 거쳤고 10월 들어 내각 개편과 연금 개혁 일시 중단 카드로 간신히 불신임 표결을 넘겼습니다. 레코르니 총리의 연금 개혁 중단 제안은 좌파 사회당의 표를 끌어오려는 생존책이었죠. IMF 썰은 일종의 경고성 발언과 정치 불확실성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정 수지, 부채, 성장 둔화라는 진짜 기초체력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OECD는 2025년 프랑스의 성장률을 0.6%로 낮춰서 보고 정치 불확실성으로 2026년 0.9%로 더딘 회복을 예측합니다. 여기에 실업률은 2025년 말 7.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이어 고용률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AA-에서 싱글 A+로 추가 하향했는데요. 이 모든 배경에는 프랑스의 높은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IMF가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만 해도 98.1%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6.5%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특히 2030년에는 129.4%까지 오르면서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비슷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 그 중에서도 연금과 같은 비중이 높아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도한 복지 지출이 성장 둔화와 결합하면서 프랑스의 재정 정책의 운신의 폭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프랑스는 공적 사회 지출이 GDP의 30% 정도로 OECD의 최상위권인데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연금과 보건 분야입니다. 문제는 고령화 가속이 성장 둔화를 가져오고 금리 상승이 겹치자 지속 가능성이 흔들린 점이 프랑스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프랑스 노조가 입김이 세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의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으로 낮지만 커버리지라고 하는 단체 협약률이 90%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총동원파 없이 파급력이 큰 거죠. 그래서 프랑스 노조의 입김이 세다고 하는 겁니다.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이지만 독특한 프랑스 노조 커버리지로 낮은 노조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효력 확장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연금 지출은 큰 상황에서 노사제도는 커버리지가 강한 구조입니다. 일 좀 더 하자 등 효율화 조치가 곧바로 정치 사회적 충돌로
번지기 쉬운 구조인 거죠. 게다가 프랑스 국민들은 일하기 싫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연금 고갈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하니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연금 개혁이 진척이 없는 이유는 프랑스의 정치 지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중도인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지출 효율화와 연금 개혁을 통해 적자, 부채 경로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좌파 연합은 연금 개혁도 반대, 부자와 대기업 과세 강화, 복지의 유지 확대를 주장 중입니다. 우파 연합의 경우 재정 긴축과 불법 이민 단속, 노조 특권 축소 등을 강조하는데요. 다만 표심을 의식해 정년 상향엔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복지 남용, 재정 기강에는 강경한 메시지를 냅니다. 중도는 개혁과 긴축을, 좌파는 보편 복지와 증세, 우파는 긴축 프레임인데요. 어느 한 곳도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3등분된 정치 지형이 재정과 연금 개혁의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 우파 정당도 뭔가 긴축을 매개로 개혁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표심을 위해 좌파 정당과 비슷한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만큼이나 한국의 연금개혁도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과 재정은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특히 초저출산으로 인해 기금 수지 악화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도 잇따르고 있죠. 가입자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는 인구 역학이 가장 큰 구조 리스크입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개편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라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체율 상향은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하지만 재정면에서 추가 재원 설계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지금은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의 균형 설계가 미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엔 개인연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 2층, 3층 연금을 쌓는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구조가 약해 분산된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2023년 정년을 64세 상향으로 밀어붙인 뒤 거센 파업과 정치 비용이 누적되었는데요. 이에 개혁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연금 개혁이 멈추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를 이탈하는 자산가들도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정과 성장, 사회 수용성 이 세 가지가 서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IMF는 프랑스가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 없이는 재정 통합이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즉, 프랑스는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문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기 재정 리스크는 프랑스가 더 큽니다. 대규모 정부 지출, 적자, 부채에다 정치 교착, 개혁 유예까지 겹치며 시장 신용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지속 가능성 리스크는 한국이 더 가파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연금 고갈의 가속화로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조정 강도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인데요. 결국 프랑스는 지금의 재정, 정치 리스크, 한국은 미래의 인구, 재정 지속 가능성이 뇌관이 될 것입니다. 해법은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지출은 데이터로 다이어트하고 연금은 보험료와 개시 연령을 동시에 손보며 뼈를 깎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재정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며 연금은 돈만 내고 정말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출산과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분모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주자와 덜쓰자의 진영 싸움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되는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건 텔러 유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